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때 안보라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다가 돌연 참석을 했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주관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여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주관했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의 안보라인이 총집합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공통된 얘기는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관련 사실들을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재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서해 피격 문제에 대해 대응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처음에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된 정황이 확인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아니 그냥 조그만 부유물에 의지해서 NLL을 넘어서 북한 측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입니까? 결국 그래서 목숨을 잃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과 보좌진까지 7, 8명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생산, 분석, 검증, 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해 추가 첩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논했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23일 회의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해 다음 날 9월 24일 분석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간단하게 그냥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코멘트를 달자면 아니 뭐 7, 8명이 있다고 그래서 뭐 은폐 조작 회의 못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7명, 7, 8명이 모였기 때문에 애초에 은폐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그 사람들 입 막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회의 당시에 사건 규명을 위해 추가 첩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회의 자체가 은폐 회의였을 가능성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오히려 높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게 새벽 1시에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새벽 3시, 새벽 5시에 출근시켜서 국방부 같으면 60건, 그 다음에 국정원 같으면 46건 삭제하라. 그러면 이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결정을 했겠는가?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9월 24일 분석 보고를 관련 삭조를 삭제했으면 분석 보고를 어떻게 했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관련 보고를 다 삭제했습니까? 일부만 삭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표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첩보들을 삭제한 거죠. 그러니까 월북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남겨놓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얘기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제 박지원, 노영민, 서훈 이런 사람들의 그 회견 내용이 살짝 윤석열 정부의 공격 포인트를 빗나가서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이 일정을 돌연 추가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연 참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이재명 대표에서 벌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라인 수사가 있고 문재인 청와대 라인 수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라인 수사는, 이재명 주변 수사는 그 안에서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뭐 법인카드 유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묶어보면 이재명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문재인 청와대 관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관련, 그 안에 서해 공무원 사건 있지, 그 다음에 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 있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갈래죠.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뭐 그 주변 사람들, 핵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문재인 청와대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우선 1차적으로는 안보라인, 그 다음에는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이른바 친명계, 이쪽은 친문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와 친문계가 일종의 연합정당 성격입니다. 사실은 친문계가 더 많죠. 그런데 친문계 상당수가 사실상 친명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명계 사람들은, 친문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수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문 화색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자연스럽게,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우리가 제거하면 친문이 다시 민주당의 당권을 되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은근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기대들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가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뭐 혐의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근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래 뭐 저 수사로 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친명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방탄에 나서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문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기자회견이 주로 친문계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면 결국 친문계들이 꿍짝꿍짝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제거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궁리하는 자리. 말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 뭐 수사를 뭐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가 더 빨리 진전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상대적으로 낫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 그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 그러니까 친명계와 친문계를 우리는 한 편이야, 이렇게 묶으려는 시도다 이거죠. 저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 친명계와 친문계를 묶으려는 이재명 대표 쪽의 시도 굉장히 감각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묶어야죠. 그래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또는 문재인 청와대 뭐 방어를 위해서 같은 전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무적 결정이다. 근데 이 정무적 결정을 뒤늦게 했다, 이재명 대표계가, 친명계가. 그런 거 보면 이 정무적 결정이 조금 한 발짝씩 느리다, 뭐 우리가 이런 건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보면 이 정무적 결정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일 대오라는 겁니다. 단일 대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단일 대오.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요, 친문계로서는 뭐 대표 주자도 없고요. 뭐 이재명 대표 무너지면 글쎄 뭐 누가 플랜 B가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아마 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로 무너진다. 그럴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민주당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없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달 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 정치 스타일상. 그렇게 보면 친문계로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단일 대오가 무너져가면서 친문계가 당권을 장악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단일 대오는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당장 11월 되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이. 11월 되면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검찰에서 나올 거려? 나오고 12월 되면 11월, 12월 이 어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되겠죠.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니까. 이때 친문계 일각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제물로 윤석열 정부에 주자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고 지금 단일 대오를 계속 끌고 가려고 이재명 대표는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거죠. 그 일환이 어저께 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사람들의 기자회견장에 뒤늦게 참석하게 된 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단일 대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이나 구속동의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 상황이 되면 이 단일 대오는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균열이 가더라도 결정적인 금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친문한테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럼 친문 구심점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뭐 올 연말 성탄절이나 이런 때 사면이 된다면,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러면 친문은 급속하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플랜 B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의 단일 대오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만약에 사면 복권이 안 되면 내년 5월 말에 그 형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안 되더라도 그때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연말 성탄절 같은 데 사면 복권이 된다면 연말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가석방돼서 바깥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월 달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은 안 됐지만 뭐 11월 초쯤에 다시 한번 또 매달 한 번씩인가 그 가석방 심사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11월에 될 수도 있고 12월에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연말에 성탄절 특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단일대오, 이 방탄 단일대오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거기엔 금이 가게 돼 있고, 그 금 가는 것을 촉발시키고 촉진시키는 것,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기에도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친문의 구심점을 윤석열 정부가 사면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이재명 방탄의 단일대오, 이거는 친문에서 구심점 있는 지도자가 누가 나오느냐, 이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전되느냐 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어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기자회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게 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